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국방TV 디펜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5가지 국방안보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알려드립니다. 미국의 제3해병원정군이 동시다발적으로 북한 해안에 대한 침투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작전구역으로 삼고 있는 미 해병 제3해병원정군이 괌과 호주에서 동시다발적인 해안 침투 퇴출 훈련을 실시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 제3원정군의 신속 대응 부대인 제31해병원정대는 최근 호주에서 실시된 탈린스만 세이버 19 훈련에서 전투용 고무보트, 즉 우리 해병대에서 IBS라고 부르는 해안 침투용 고무보트를 이용한 침투 그리고 탈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서 제31해병원정대는 상륙함 애슐랜드 웰덱에서 전투용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해상에 전개된 뒤에 해안 침투를 통해 작전을 수행하고 다시 전투용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바다로 탈출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같은 시각 괌에서는 제3해병사단의 직할 정찰대인 제3정찰대가 괌에 전개한 제2연안하천전대와 함께 해안 침투 그리고 탈출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제3정찰대는 제2연안하천전대의 마크6 고속 침투전과 전투용 고무보트를 이용해서 해안에 은밀하게 침투하고 또 탈출하는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러한 훈련은 특정 전략 거점에 대해 바다와 강을 통해 은밀히 침투해서 타격하고 탈출하는 절차를 훈련하는 것입니다. 미 해병 3사단이 같은 시기에 다른 장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대규모 침투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고 제3해병원정군의 주작전 지역이 동북아시아인데 중국에 상륙할 가능성보다는 북한에 상륙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 훈련이 북한을 상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관측입니다. 자, 미 해병대 제3해병원정군은 오키나와에 그 본부를 두고 있죠. 이 오키나와에 본부를 두고 있으면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오는 부대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동 7군단 그리고 미 2사단 등과 함께 평양을 직접 공격하는 그런 부대가 되겠죠. 이 부대가 지금 괌이나 이런 여러 지역에서 괌, 호주 이런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은밀하게 적 지역에 침투를 해서 또 탈출하는 작전 후 탈출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동북아시아에 중국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뭔가를 타격하고 나온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런 동시다발적인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 한미연합 훈련이 8월 달에 원래 대규모로 하는데 그게 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대안으로 미 해병대가 자신들이 따로 이런 훈련을 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대상은 당연히 북한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B-1B 전략폭격기 가동률이 불과 9.8%에 불과하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해외 전개 임무에서 자취를 감추었던 B-1B 전략폭격기가 심각한 가동률 저하를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지 시각 지난 30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에 따르면 미 공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61대의 B-1B 전략폭격기 가운데 9.8%인 단 6대만이 작전 투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기체 가운데 15대는 현재 정비창에 있으며 39대는 기체 검사 중으로 즉각 작전 투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61대의 B-1B 전략폭격기 가운데 운용이 가능한 기체는 단지 6대뿐이라는 것이 라운스 의원의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존 하이튼 미 전략사령관은 B-1B의 가동률 저하 문제는 정비 및 성능 개량을 위한 예산이 적절하게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예산이 주어진다면 떨어진 가동률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상원 군사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미 공군 지구권 타격사령부 티모시 레이 사령관 역시 B-1B는 낡은 항공기라면서 유지 정비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지난 1981년부터 배치된 B-1B 폭격기는 가베닉 초음속 폭격기로 우리 국민들에게는 죽음의 백조로 알려져 있으며 지난 정부 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때마다 한반도에 전개되어 대북 무력 시위에 투입되었던 폭격기입니다. 자, 미 공군이 이 B-1B를 61대나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지금 현재 작전 투입할 수 있는 것이 불과 6대밖에 안 된다. 참 상당히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그런 일입니다. 왜냐?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은 B-52와 함께 이 B-1B들이 와서 북한에 대한 방공망 제압 작전을 해야 되는데 이 B-1B가 그 정도밖에 가동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북한에 대한 군사적 압박 그런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뭐 아주 부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 한반도 상황을 보아서라도 빨리 미 공군이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신속하게 수리하고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B-1B를 대체하고 B-2를 대체하기 위해서 지금 B-21 폭격기를, 스텔스 폭격기를 미국이 개발하고 있고, 그게 이제 내년 하반기면 비행을 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21년 하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2020년대 중반부터는 이 B-1B 그리고 B-2를 차츰 대체를 할 수 있게 되는데, 현재까지는 지금 과도기적 상황이기 때문에 B-1B를 신속하게 정비 예산을 태워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건 이제 그 죽음의 백조라고 우리가 많이 불렀는데, 사실은 백조는 흰색이지 않습니까? 이 B-1B 보시면 흰색 아니죠. 짙은 재색에 가까운데 뭐 제두루미도 아니고 백조가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죽음의 백조는 러시아의 투폴레프 160, 그 블랙잭, 그것을 이제 죽음의 백조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잘못 혼동해서 비슷하게, 일단 가비닉 초음속 폭격기고 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겨서 이것을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데 잘못 알려진 사실입니다. 죽음의 백조는 러시아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이 페르시아만에서 대규모 대이란 무력 시위를 했습니다. 미국이 전투기와 구축함을 동원해서 이란을 겨냥한 무력 시위를 벌인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지난 24일 미국은 UAE의 알다프라 공군기지에 전진 배치된 제336 원전 전투비행대 소속 F-15E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와 제5함대 소속 알레이버급 이지스 구축함 곤살레스함, 그리고 P-3C 해상 초계기 등을 이용해서 페르시아만에서 합동 해상 타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란 견제를 위해 파견된 미 공군 F-15E 부대와 페르시아만을 담당하는 TF-55 소속의 곤살레스함, 그리고 중동 해역 항행 안전작전에 투입된 국제연합부대인 CTF-57, 이 CTF-57이 이제 우리 청해부대가 소속이 되어 있죠. 그 소속 P-3C 등 각기 다른 지휘 계통의 3개 부대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훈련은 최근 호르무즈 해협 일대에서 이란이 자행하고 있는 민간 선박 납포 등 불법적인 행동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됐습니다. 훈련은 이지스 구축함과 P-3C 해상 초계기가 국제 해역에서의 이란의 위협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를 포착하면 즉각 합동 전력이 전력을 투사해서 이란의 위협을 격퇴하는 절차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훈련을 주도한 미 중부 사령부 대변인인 벤자민 데이비슨 중령은 이번 훈련을 통해서 미군은 여러 영역에서 동시에 각기 다른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미군은 적들의 악의적인 활동에 보다 다양하고 발전된 대응 방식으로 위협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한국 그 해군의 파병을 지금 요청을 받았죠. 그래서 지금 구축함을 한 척을 보낼까? 구축함 보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 현 정부에서 청해 부대를 이쪽으로 보낼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듯 합니다. 자, 그런데 좀 우려되는 것이 청해 부대도 우리가 그동안 수차례 해적들에게 우리 상선들이 납포가 됐었죠. 또 납포가 되려고 하는 것을 청해 부대가 구하고, 또 납포된 것을 또 구출 작전도 하고, 아데만 예명 작전이죠. 석해균 선장을 구했던. 그랬었는데 만약에 청해 부대를 북쪽에 있는, 훨씬 북쪽에 있는 이 호르무즈 해협으로 보내면 그 페르시아만이 아니고 이 아덴만, 즉 아라비아 반도 북쪽의 페르시아만이 아니고 아라비아 반도 남쪽의 아덴만과 이 인도 사이의 그 인도양에서 벌어지는 해적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우려가 생깁니다. 따라서 청해 부대를 위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으로 보내는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되겠으나, 그로 인해서 또 해적에게 우리 국민과 상선이 납포되고 피해가 발생하고 혹시나 또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에 대한 책임 소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지금 그 대한민국 정부가 굉장히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몰려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인도가 러시아제 공대공 미사일 1000발의 구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주 대량의 미사일을
구매를 하는데요. 인도가 자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가 운영하고 있는 러시아제 전투기들에서 운용하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무려 1000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구매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는 지난 7월 30일 뉴델리와 모스크바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인도가 러시아와 7억 달러 규모의 공대공 미사일 1000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거래를 통해서 인도가 구매한 미사일은 300발의 R-27 알라모 공대공 미사일, 또 300발의 R-73 아처 공대공 미사일, 그리고 400발의 R-77 에더 공대공 미사일 등이며 모두 최신 개량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는 이 미사일들을 공군의 수호이 30 MKI 전투기와 미그 21 바이슨 전투기, 그리고 해군의 미그 29K 전투기 등에서 운용할 방침입니다. 이러한 미사일 대량 구매는 유사시 10일간 외부 조달 없이 지속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재고 확보 차원이라고 인도 정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자, 인도가 지난번에 파키스탄하고 공중전에서 사실상 좀 졌죠. 그때 이 바이슨, 미그 21 바이슨 전투기가 출격해서 파키스탄의 F-16에게 이제 판정패를 하게 됐는데, 뭐 그런 것에서 이제 불쾌함을 느꼈고 아마 충격을 받았는지 지금 이제 러시아제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들을 대량 구매를 합니다. 지금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최신형 공대공 미사일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성능이 바로 에더, 이것은 중거리,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이고, 그 다음으로 이제 알라모입니다. 이런 것들도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근접전이 붙었을 때 미국의 사이드와인더 9X보다 어쩌면 성능이 더 좋다라고 알려져 있는 아처 적외선 추적, 열추적 미사일도 대량으로 300발이나 도입을 하는 것으로 봐서 지난번에 파키스탄에게 판정패한 것을 이제 복수를 하려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또 할 수 있고, 중국과도 작년 10월 푸탄 근교의 그 둥랑 지역에서 중국과도 사실은 전투를 벌일 뻔했죠. 그런데 이제 인도가 피해버렸습니다. 자신이 없었겠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신 있게 정말로 붙어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미리 마련하려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되고, 인도는 사실은 러시아와 굉장히 군사적 교류가 활발합니다. 대부분의 무기가 러시아제를 운용을 하고 있고, 육해공 할 것 없이 전투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지금 러시아제를 사용하고 있죠. 주력 전투기로. 그래서 지금 미국이 이 인도에게 F-16을 완전히 그 라인까지 떼서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하고 지금 인도의 차기 전투기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인도의 무기 체계를 한번 미국제로 한번 바꿔보겠다, 그런 야심을 미국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기추가 주목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자, 호주가 한 척에 3조 원짜리 초고가 호위함 사업 강행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주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이 고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현지 언론이 지난달 30일 밝혔습니다. 호주는 기존의 노후 호위함 대체를 위해서 헌터급 호위함 9척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이 호위함은 이름은 호위함이지만 만재 배수량이 무려 8,800톤에 달하는 사실상의 구축함급 함정입니다. 이 헌터급 호위함은 영국 해군의 차세대 호위함인 26형 호위함을 호주 요구사항에 맞게 소폭 개량한 버전인데, 호주는 이 구축함 9척 건조 예산으로 무려 350억 호주 달러, 우리 돈으로 28조 5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책정해놨습니다. 척당 3조 원, 한 3조 3천억 원 되겠죠. 헌터급 호위함의 원형인 영국의 26형 호위함은 한 척에 1조 4,800억 원 수준인데요. 이 배가 호주 공기업인 호주 잠수함공사에서 거주되면서 가격이 2배 이상으로 폭등한 것입니다. 이러한 비용 폭등에 대해서 호주 내에서도 논란이 많았지만 결국 호주 정부는 이 사업을 본격화하고 현재 세부 설계 단계에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현지에서는 호주 잠수함공사와 호주 강성노조의 밥그릇 챙기기를 비난하다가 국방장관이 경질된 이후에 정권 차원에서 강성노조 눈치용으로 천문학적인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이죠, 신인근의 국방TV를 통해서 이 강성노조 때문에 말아먹은 호주 해군이라는 그 제목의 동영상을 보여드렸는데, 정말 이 호주에는 너무나 강성노조가 있고 그 강성노조들이 조선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방장관은 이 축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사업 결정으로 인해서 4,000개의 이상의 일자리가 생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호주 안보가 이렇게 더 든든하게 됐다, 이런 소리는 안 하고 4,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기게 됐다, 이 정도로 이제 눈치를 보는데, 자, 이런 구축함
한 척이 3조 3천억 원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걸 이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기가 찬 그런 사례들을 보실 수가 있는데, 노조가 국가에 개입해서 국가를 이렇게 이토록 말아먹을 수도 있구나 하는 그런 정말 황당하고, 우리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황당하고, 만약에 우리 내용이라면 정말 이가 갈리는 그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강성 노조가 말아먹은 호주 해군, 제목 검색하셔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렇게 5가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